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새 남자의 정치 수다와 하는 수요일인데요. 김경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나와 계시고요. 오늘은 특집 때문에 시간이 짧아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차 조심, 길 조심. 조심할 게 와 이래 많노. 조심할 게 참 많은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위해 삼성화재가 안전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곧 모두의 희망이니까요.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네, 김경진 변호사님, 소종섭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현안들은 많은데 정말 쾌도난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무엇보다 먼저 오늘 이겁니다. 이 최재성 의원 말이죠. 일단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에 임명이 됐는데 후폭풍이 상당하죠. 일단 이종걸 원내대표 그 아침 최고위원회 회의에 불참했었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문재인 대표가 안쪽에서 문을 걸어 잠갔다 이런 표현도 나왔어요. 네. 이 강한 불만의 표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 변호사님? 그러니까 일단 10일 정도 친노 비노 간에 지금 힘겨루기가 있었고요. 네. 구체적인 당사자는 결국 이제 문재인 대표하고 이종걸 원내대표하고 두 분 사이에 힘겨루기처럼 비춰졌는데 네. 이제 문재인 대표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사무총장이 이제 내년 총선 공천을 어느 정도 관여할 수밖에 없으니까 차기에 불출마할 사람, 이제 그 다음에 중진이고 전략통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다행히 지금 최재성 의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문재인 단일화를 촉구하면서 본인의 20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라고 선언한 게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상 이 최재성 의원이 가장 부합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대표의 생각이었던 것 같고 반면에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너무 친노 아니냐.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 최재성 의원이 성격이 너무 강렬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중평이. 그러다 보니까 이 강렬한 성격과 친노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공천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비노에 대한 공천 학살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비노 측에서는 가장 우려하는 것 같고 거기다가 약간 이제 조금 사감 비슷하게 이제 흘러나오는 얘기가 지난번에 이제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아주 박빙의 승부를 두 분이 이제 이종걸 최재성 펼쳤지 않습니까? 네. 속여 이종걸을 지지했던 사람이 어떤 불이익을 입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좀 표출된 건 아닌데 약간의 그런 우려가 있지 않나 이제 이런저런 생각들이 이제 착종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핵심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결국은 문재인 대표 얘기에 따르면 당대표가 공천권을 행사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 안 한다면 사무총장이 공천권을 행사할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무총장이 다들 민감해요. 네. 이건 거꾸로 뭐냐면 공천에 대해서 룰이 아니라 인간의 인위적 의지에 의한 공천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거꾸로 보면 친노 쪽도 열어놓고 있고 비노 쪽도 그 점을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김성권 혁신위원회에서 공천 룰과 방식을 완벽하게 시스템화한다. 그다음에 이게 정말 100%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낸다. 이러면 최재성이 임명이 되건 비노의 핵심 인물이 임명이 되건 누가 임명돼도 상관이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안정적인 방안이 안 나오다 보니까 서로 간의 의구심에 가득해서 굉장히 긴장과 공포 속에서 있다 보니까 지금 이번 사단이 생긴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시스템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지난번에 문재인 대표가 답을 주셨어요. 완전 국민 경선 공천을 하게 된다면 가장 공정하고 깨끗하고 시스템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제도를 왜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지 이제 이게 하나가 있고 또 다만 이제 이 오픈 프라이머리도 약간의 뭔가 좀 단점이 있어서 보완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김상곤 혁신위원회에서 얘기한 바 있어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평가제도 엄정하게 해서 평가 비율을 적정하게 탈락 비율을 만들겠다. 그럼 그 탈락 비율 분명하게 해서 이 고 탈락 비율 범위 내에서만 당대표에 의해서 전략공천이라든지 뭔가 필요한 용도로 제한적으로 쓰겠다. 이 점만 명확하게 해주면 굳이 사무총장 때문에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불투명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오지 않았나 싶어요. 보니까. 혁신위에서 만들고 있죠. 만들고 있고 이제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스템 공천이 된다면 사무총장 아니라 뭐 그 위에 누구라도 개입에 이제 불안함이 없지 않느냐. 소 국장님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이 국민 보기를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왜 저는 그렇게 보냐면 이 아직도 친노 비노 타령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위기 상황을 헤쳐갈 사람, 사무총장을 어떤 사람이 맡아야 이 위기 상황을 우리가 정말 단합해서 잘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먼저 논의의 주제가 핵심이 돼야 되는데 네. 그 사람이 친노냐 비노냐 이게 지금 논의의 핵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친노 세력이든 비노 세력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국민들은 그것이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친노인지 비노인지 관심 없어요. 하지만 그 당내의 세력 판도에서 봤을 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울타리 안에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네. 이 프레임을 벗어나서 국민의 시각에서 보지 않으면 계속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이 친노냐 비노냐는 프레임 자체를 깨야 됩니다. 문재인 깨야죠. 대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지금 문재인 대표가 이번에도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문재인 대표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관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당을.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표는 타격을 받는 거고 그렇다고 비노 세력이 잘하고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비노 세력도 명분이 없어요. 아니 최재성 의원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범친노다? 그거 말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싸고 나한테 칼을 들이댈 위험성이 높다. 저 사람이. 비노는 지금 이렇게 보고 네. 있기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국민이 보기에 설득력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사무총장을 둘러싼 내용은 국민으로부터는 전혀 박수받지 못할 일이다. 그러니까 빨리 이 문제를 어쨌든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배를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만들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을 가져가야지 저 사람이 친노냐 비노냐 여기로 집중하게 되면 해답이 없고요. 어쨌건 이번 일을 통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원심력, 이완하는 흐름은 조금 더 과거보다 더 이제 세졌다. 예, 그렇게 보여요. 뭐 너무 따끔한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소장님 네. 말씀에 100% 동감을 하는 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국민은 친노냐 비노냐 관심 없어요 보면. 그리고 그들만의 싸움이에요. 네, 그들만의 리그예요 보면. 근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자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그러면 국민에게 필요한 국민이 봤을 때 적정한 혁신을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친노 비노의 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자 비노를 너무 치게 된다 또는 혁신을 강하게 하게 된다면 비노들이 나가서 탈당해서 당이 깨질지도 모른다. 이 생각에 매몰돼서 이게 혁신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말씀을 잘 주셨는데요. 지금 계속 이제 신당, 창당, 분당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계속 친노 비노 프레임을 깨고 국민의 시선에 맞춰야 되는데 야당이 삐그덕삐그덕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됐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신당, 창당이나 분당 가게 된다고 보세요? 짧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왜냐하면 자 비노 같은 경우 지금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 비노들은 사실은 분당 내지는 신당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본인들 풍선 파일을 크게 하는 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카드로 쓰고 있다. 다만 근데 이게 부빌 언덕이 전혀 없지는 않는 게 기실 보면 저도 광주에 연고를 두고 있고 호남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아는 주변에 많은데 호남권이 사실은 상당히 좀 지역 주민들이 분당이나 신당에 대해서 동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떤 부빌 언덕 믿기로 해서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야권은 분열해서 망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정선 아니겠습니까? 특히 진보는. 그렇다고 한다면 현역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분열할 일 아니다. 우리 나부터 나서서 당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당을 이렇게 개혁해서 선도해 나가겠다. 나는 사심을 이렇게 버리고 우리 지역의 공천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혁신 방향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호남권 지역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오히려 본인들의 정치적인 포지션이라든지 공천에서 유리함을 찾기 위해서 그 어떤 기운을 활용하고 있고 오히려 악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정리할게요. 호남 쪽에 기대감은 있으나 어쨌든 신당 창당과 분당 쉽지 않다. 소 국장님은요? 저도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어렵다. 명분이 없잖아요. 뭐 창당의 명분이 뭐냐? 친노가 자기들끼리 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 나가서 차리겠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속에서는 그 얘기가 되지만 국민들이 과연 그게 명분이 되겠느냐 말이죠. 친노당, 비노당 이렇게 되겠군요. 명분이 없고요. 두 번째는 호남 뭐 홀대론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또 한편으로 본다면 사실 이제 호남
중심으로 한 의원들이 이른바 호남 기득권에 안주해온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변화가 시작이 된다면 수도권의 어떤 개혁적인 색채를 강하게 가져가는 것과 호남 지역 의원들에 대한 일정한 어떤 물갈이가 불가피합니다, 사실. 네. 그리고 이제 기득권 구조에서의 이 호남 바탕을 이루는 당원들, 그 호남 출신들을 중심으로 한 이 당원 구조를 바꿔내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핵심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더 강하고 빠르게 개혁의 내용을 가져가야 이 난관을 잘 극복할 수가 있어요. 직접적인 뭐 신당 그런 문제는 나중에 이제 공천 국면이 본격화될 때야 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네. 빠릅니다. 자, 야당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정부 쪽 얘기를 한번 해보죠. 국회 얘기긴 한데 오늘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네. 정치 분야였는데 오늘은 이제 메르스 또 국회법 개정안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는데 네. 메르스 사태 아직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진행되고 있는데 네. 지난 19일부터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이 네. 이러한 중요한 국정 현안들을 다루지 않고 지역구 챙기기에만 급급했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내년 총선 준비 벌써 드라이브 거는 거 아니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 맞고 반은 틀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메르스 얘기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상관을 상대로 해서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을 좀 하시더라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본인의 이제 어떤 전문적 지식도 활용하고 또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또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정말 지역구 의원 왜 우리 동네 옆에 화장터가 생기느냐 또 우리 동네에 있는 군부대 사격장 포사격장 이전 안 해주느냐 네. 사실은 지역구 챙기기인데 심지어 어떤 때 보면 이게 성원이 안 돼요, 보면. 네. 이게 네. 5분의 1, 60명이 차야 지금 이게 의장이 개회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50몇 명 때문에 마이크 이렇게 해서 제발 좀 와주세요 하면 2, 계속 30분 안내 방송하죠. 하고 또 물어보는 내용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국 차원의 내용 또 여러 정책들이 각 부서에 종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내용을 물어보라고 총리를 불러서 지금 이 대정부 질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면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의원들이 요새 성의가 없어서 그런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렇게 여러 주제 여러 부처에 연결되는 질문을 따끔하게 하시는 의원님들이 잘 안 계시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대정부 질문을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상임위 차원으로 또는 소위 차원으로 네. 조금 네. 축소시켜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야기까지. 나와서 국회에서도 조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약하면 한 5개로 요약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대정부 질문의 이른바 폐해? 문제점? 첫 번째는 이게 김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출석률이 너무 낮습니다. 네.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일단 60명 못 채워가지고 뭐 계속 그렇죠. 와주십시오 방송 계속 나오고 또 하다 보면 중간에 또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뭐 처음엔 60명 됐다가도 나중에 안 되고 그러니까 과연 너무 출석률이 저조하다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12명의 국회의원이 나와서 본회의에서 질문을 했는데 9명이 같은 질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답변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9명 의원들한테 똑같이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이제 질문 똑같이 반복되는 거. 세 번째는 주제와 관계없는 정치 공방하는 거. 그러니까 뭐 경제 분야 질문인데 거기서 전혀 관련 없는 그렇죠. 뭐 대통령을 비판한다든가 이런 정치적인 주제를 가지고 공방을 벌이는 거. 이게 이제 세 번째고 네 번째가 아까 그 말씀하신 어떤 민원성 창구로 활용하는 거. 우리 지역에 뭐 고속도로 놔달라 뭐 등등 이런 거. 마지막은 질문만 해놓고 답변을 듣지도 않는 거. 네.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이게 대정부 질문의 문제점을 제가 보기엔 요약할 수 있을 그럼 것 앞으로 같아요. 이게 이 폐해를 대정부 질문 응답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응답이 제목이 안 붙어 있어서 질문만 하나요? 자, 이게 오늘 현안들이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각계의 뭐 본회의장 텅텅 빈 거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요. 대정부 질문 왜 하는 것이냐, 폐해 뭐 이게 무용론 나오는데 자, 지금 초미의 관심 내일 국무회의입니다. 네. 과연 이 대통령, 청와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할 것인가 이건데 시간상 이 이야기는 우리가 내일 이제 보고 다음 주 수요일 정치수다에서 계속 이어가면서 오늘 이야기들 외에 또 이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좀 뭔가 6월 말 종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기대해 보기로 하고요. 네. 아, 정말 이 짧은 시간 너무 아쉬운데요. 아쉽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 김경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과 함께했고요. 다음 주로 이어집니다.